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시사터치. 오늘은 현대그룹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죠. 여러분들 현대그룹 주가 옛날이면 정주영 회장님이 시절 때는 여러분들 현대차가 됐든 현대건설이 됐든 현대상성이 됐든 다 하나의 묶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그룹 하면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거예요. 현대그룹이 있고 옛날 현대그룹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현대그룹이 있고 현대차 그룹이 있죠.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있고요. 이렇게 쪼개진 결정적인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우리 DJ 정부 시절 2000년 또 Y2K 뭐 2000년 뭐 세기말 뒤숭숭한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벤처 기업도 난리 났었고요. 근데 그 2000년 여러분들 그 3월에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그 정주영 회장님 밑에 그 장남이 여러분들 정몽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찍 사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장자 역할을 하신 정몽구 회장님은 이남이세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리고 자살하셨던 지금 현 회장, 현대상선 현 회장님의 남편 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고 정몽원 회장님, 이분이 오남이세요. 그리고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님이 육남이시고요. 그러니까 이남, 오남, 육남 요렇게 이 세 분으로 중심이 되면서 세 갈래로 쪼개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97년 IMF 맞으면서 여러 가지 모든 그룹이 그 휘청할 때 마찬가지로 현대그룹도 굉장히 휘청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시점에서 2000년 이제 뭐 그 IMF를 겪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기점에 2000년 3월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때 여러분들 그 주식시장 하시는 분들 보면 현대증권의 이익치 회장님 유명하셨죠. 그리고 또 바이코리아 펀드 이익치 바이코리아 펀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증권 쪽에 하나의 펀드 시대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미래 에셋의 이제 차이나 펀드 이 물줄기가 하나 있었다면 이익치 회장님의 또 바이코리아 펀드 이것도 한 시대를 풍미한 펀드입니다. 그런데 그 이익치 회장님이 어디 라인의 직속이었냐면 정몽원 회장님의 라인의 직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그 정주영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십니다. 마치 최근에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님이 뭐 여러 가지 건강 상황에 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신동빈, 신동주 형제난이 또 발생했듯이 이 2000년도에 이익치 회장님이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사회에서 이익치 회장을 그 보직 해임시킵니다. 그리고 그 계열사의 고려 계약별로 전보시켜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모 회장께서는 중국에 계셨을 겁니다.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해갖고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님과 정몽원 회장님의 간단히 얘기해서 아주 파워게임, 그러니까 형제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인터넷에서 그 2000년에 형제난, 현대그룹의 형제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남이신 정몽구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오남이신 정몽원 회장님의 스토리텔링이 막 나와요. 그리고 뭐 뒤치락하고 막 여러 가지 파워 게임이 난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몽구 회장님이 뭔가 좀 힘을 득세하는 것 같다가 판이 엎어졌어요. 정몽구 회장님이 이제 그 정조 회장님한테 승인을 받아갖고 현대그룹의 후계자로 등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몽구 회장님 라인이나 그쪽 에너지가 뭐랄까요? 그룹 내의 위상이 불안해졌죠. 그러면서 현대건설, 현대산업, 그 건설이 그때 중심됐고, 그래서 현대그룹을 이제 정몽원 회장님이 주축이 되면서 그때 DJ 정부하고 밀접하게 관련해서 대북 관련된 정책도 하고, 그 다음에 현대 아산재단, 그리고 또 금강산 관광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초반에는 잘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2001년 3월 달에 정조 회장께서 별세를 하십니다. 그 전에 그러면 일단 그 후계 구도로 정몽원 회장이 득세를 하니까 정몽구 회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님을 만나갖고 현대차 기아차만은 내 거다. 그러면서 계열 분리를 지키고 그걸 승인받으십니다. 그래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현대그룹에서 쪼개져 나옵니다. 그게 2000년 8월입니다. 그리고 2001년 3월에 정주영 회장께서 현대그룹 창업주이신 정주영 회장께서 별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몽원 회장 시스템으로 현대그룹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뭐 옛날 기억나시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대북 문제, 대북 송금 이런 것들이 문제되면서 2003년 8월 달에 그 후계자로 등극하신 정몽원 회장께서 자살을 하십니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거죠.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현대그룹의 노이즈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뭐 왜 자살했느냐. 그거 자살 갖고도 또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대북 송금 관련돼 갖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점 나오면서 이제 현대그룹이 그 정몽원 회장님의 부인 되시는 지금 현정원 회장님으로 이제 체제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KCC 명예회장의 정상영 회장님이 계십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동생분이죠. 이분 입장에서는 아니 정씨 집안의 그 현대그룹의 그 정통성이 어떻게 현씨 집안으로 가? 이런 갈등, 당연히 한국 우리 사고로는 가능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해보세요. 그 정몽원 회장이 자살하셨어요. 그거를 현 회장님이 득세를 해요. 그래서 현 회장님이 현대그룹 하면 현씨 집안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그 KCC 정상영 회장님께서는 그때 정상영 회장님이 이제 그 정조 회장님 돌아가시고 어른 역할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떠한 행위를 하시냐면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상선, 현대 엘리베이터, KCC가 동원해서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적대적 M&A를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 회장님 입장에서는 또 난리 났죠. 정통성 자기가 그 현대상선, 현대그룹 남편 그 회사를 자기가 일으키겠다. 그런데 숙지이신 정상영 KCC 명예회장께서 적대적 M&A를 하니까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유태계 자금 프랑스를 통해서 유태계 자금을 조달하면서 방어에 성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대그룹의 적대적 M&A KCC 관련된 싸움이 2003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난리쳤냐면요.
그 당시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원, 3,000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 59,000원까지 갔습니다. 대단하죠? 2, 3,000원짜리가 이 적대적 M&A의 이 파도에서 59,000원까지 갔던 시대가 일단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노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몽 회장께서 사망하시고 그 다음에 KCC 명예회장 되시는 정상영 씨가 정상영 회장이 이제 현대그룹의 정통성을 찾겠다 해서 적대적 M&A 선언인데 일단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잠잠하다가 2006년에 또 한 번의 M&A 난리가 납니다. 그때는 정몽준 육남이신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께서 어느 날 갑자기 뭘 하면 현대상선 26%를 매수를 하십니다. 지분 26%를. 현대중공업이요. 그래서 또 증권시장 바닥에서는 시동성의 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2006년도에. 그러면서 현대상선이 8, 9천 원에 놀던 현대상선이 얼마까지 가냐면요. 54,000원까지 갑니다. 54,000원까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번째 2006년도에 현대중공업이 현대상선 26%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시동생의 난 이렇게 또 주식시장의 투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006년도는 현대그룹의 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해였습니다. 2006년 3월 달에 또 어떤 검찰에서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뭐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몽구 회장께서 글로비스를 통해서 정의선 사장, 그때 이제 자식 되시는 분이죠. 후계구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자금을 조설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웠다가 이게 또 검찰의 수사망에 걸렸는지 검찰이 2006년도 3월 26일 날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4월 2일 날 정몽구 회장은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그럼 4월 4일 날 어떤 현상이 나면 또 정의선 기아차 사장께서도 출국하는데 검찰에서는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압수수색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해외에 나가셨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또 들어와라, 또 난리치고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정몽구 회장께서 1조 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헌납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헌납은 좀 뭐랄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삼성그룹에서도 이건희 회장님께서 또 주식 헌납, 항상 이러한 비자금이라든지 후계구도 문제에서의 어떠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뭐랄까요, 무마용이라고 그럴까요? 국민의 날카로운 반감을 뭐랄까요, 무마시키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사회 헌납, 사회에 공헌하는 그러한 무슨 재단을 만들어 갖고 뭘 출연하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이때 현대차도 글로비스 지분 1조 상당의 헌납 전략을 세우고 이제 그 정몽구 회장님은 또 미국에 돌아오셔 갖고 구속당하면서 보석을 허가받아 갖고 보석 결정된 상태에서 2007년도에 3년 선고를 받습니다. 징역형. 이게 현대차 비자금 사건입니다. 2006년 3월에서 2007년까지 또 현대차, 현대그룹의,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 그룹에 또 엄청난 데미지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2010년까지 쭉 갑니다. 거기에서 또 어떤 사건이 또 발생을 하냐면 이 채권단으로 넘어갔던
현대건설이 이제 채권단에서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건설이 정주영 그 아버님의 또 현대그룹의 뿌리니까 우리가 그걸 가져야 된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 회장 구도의 현대그룹에서 그 현대건설 M&A에 그 신청을 합니다. 네,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님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장남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현대건설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갖고 현대차도 그 M&A 경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현대그룹이 경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선 협상자, 이 채권단이 이렇게 해서 경합 들어오면 이제 우선 협상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협상자를 현대그룹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현대차 그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선 협상자 되면서 극적 반전이 납니다. 뭐 그때 극적 반전이 그 채권단에서 이제 그 자금 조달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파악하고 하는데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수상하다. 그러니까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유태계 통해서 무슨 프랑스 그쪽 관련돼 갖고 계열사를 통해서 1조 5천억을 조달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다 빌린 돈이다. 그래서 그 자금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선 협상자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자 현대차 그룹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갈등에, 그러니까 이 감정의 골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현대차 그룹과 그 다음에 현대상선, 현대그룹의 현 회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그 갈등 구조라는 거는 뭐 그쪽에 그룹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의 같은 현대그룹 뿌리지만 그런 상태까지 극단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현대건설은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정주영 회장님께서 사망하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 현대상선그룹,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그룹 각자의 길을 가지면서 이제 가장 뿌리가 됐던 현대그룹의 뿌리가 현대건설이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님 처음 그 현대건설, 이 현대건설이 채권단에 갔다가 이제 정몽구 회장님 손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으로 M&A가 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현대차 그룹이 어떻다? 현대 그룹의 그 장자 역할하고 중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여러분들 지금 누구나도 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주가, 그 그룹의 전체적인 에너지는 그 그룹에 대는 대표되는 주가 갖고 보면 딱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그 2001년도, 2003년도 그 정주영 회장님 사망하시고 그때 당시에 현대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원도 안 됐어요. 8,000원, 10,000원. 그리고 요게 10만 원까지 갔다가 2008년도에 4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2008년도에 그러면서 현대건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현대차의 그 고급화 전략이 맞아 떨어지고 유럽과 미국에서 현대차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현대차가 4, 5만 원 하던 주가가 27만 원까지 급등하면서 현대차 주가의 위상이 급등하면 시가총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현대차 그룹에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10조라는 카드를 쓰면서 한전부지를 10조에 사서 이제 한전부지에 현대차 관련된 센터를 만들어서
뭔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2020년 넘어가면 우리 한전 그 삼성동에 있는 한전 부지에서 뭐 100층 이상짜리 건물도 보고 거기에 아주 현대차의 뭐라 그럴까요? 그 타운이 형성되지 않을까. 우리가 삼성도 하면 코엑스 하잖아요. 2020년 이후에는 저 현대차 타운 그거를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그 4, 5만 원 하던 2008년도, 9년도에 현대차가 27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변동성과 그다음에 그 유럽 경기의 침체, 그다음에 또 도요타의 또 엔화 약세에 의한 도요타의 그 약진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현대차가 지금은 12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15만 원으로 올라서는 이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현대 상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5만 원에 놀던 주식이 오늘 2천 원입니다. 2천 원. 거의 뭐 또 그 채권단 또 그 채권 연장 안 해주고 여러 가지에서 뭐 거의 뭐 상장 폐지 수준까지 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채권단 합의 속에서 뭐 감자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상장 폐지는 안 될 것 같지만 주가는 상당히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옛날에 비하면 휴지가 된 상태. 그러면서 이 주가를 볼 때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이 그룹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정치권의 파워게임 속에서도 또 현대상선그룹이 지금 가장 치명적인 뭐 문제점 뭔가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줘서 도와주는 쪽보다는 구조조정이라든지 문제 해결 쪽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상선그룹과 현대그룹은 현대증권이 누구한테 매각되나? 그 다음에 지금 채권이 만기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돈을 줘도 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노이즈를 다 겪고 나서 뭔가 지금 관리 종목에 들어갔는데 2016년 4월 13일 총선의 결과에서 친박과 비박 여기에 국회의원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또 현대상선그룹의 주가의 방향성도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지금 판단하게끔 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차 그룹이든 현대중공업그룹이든 현대상선그룹이든 전반적인 에너지는 쪼개진 이후에 현대차 그룹이 한번 크게 득세를 했다가 지금 현대차 그룹도 한전 부지 매각 이후에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그다음에 침체 그다음에 또 엔화 원화 이러한 변동 속에 옛날 27만 원 갔던 에너지 비교해서는 상당히 힘이 지금 약화된 상태에서 지금 201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전체적인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만 그들만의 리그로 어느 정도 개선된 좋고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현대차 자동차의 에너지가 옛날보다는 못한 그런 상태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그 한전 부지에다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주가 전략은 일단 뭐 원달러, 엔달러,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이러한 펀더멘탈한 자동차 마켓에 대한 그 펀더멘탈 분석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2016년도에는 이 글로벌 마켓의 현대차의 그 매출 비중 이 부분보다 오히려 그 2014년도, 2016년도 4월 13일 날 총선의 결과 이후에 원달러, 엔달러, 그 다음에 총선의 결과에서 친박계가 득세하는지 비박계가 득세하는지 또 야권의 판도는 어떻게 가는지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차 15만 원대에서는 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4분기 실제 실적이 한 4월 25일에서 말에 나오는데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7월 말까지 그 중간에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연준위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 현대차의 글로벌 마켓 현황 그것까지 추적하신 다음에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오히려 그쪽을 매도하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현대차나 또 요새 또 최근 전번 주에 제주도에서 전기차 엑스포가 열렸죠.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또 예를 들어서 종목으로 얘기하면 뭐 상신 EDP나 코디에스나 여러 또 2차 전지 관련된 또 대형주보다는 부품주들. 그러니까 삼성 SDI나 LG화학보다는 뭐 LNF나 이런 쪽 약간 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에 빌려다가 대차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대형주보다는 일단 2,000포인트 가까이에서는 오히려 중소형주나 부품주들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현대상선한테 물어보죠. 현대증권한테 물어보죠. 현대증권이 매각이 돼야 됩니다. 이제 매각되면서 거기서 현대상선그룹이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그래야 현대상선의 대주주가 현대엘리베이터도 있지만 현대중공업, 현대건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만만한 수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건설은 우리가 오늘 공부했듯이 대주주가 누굽니까? 현대차입니다. 현대중공업. 여러분들 2006년도에 한번 노이즈가 있었던 정몽주 회장이 26%의 현대상선 지분 M&A 이 노이즈에서 그때 현대중공업이 현대상선 지분을 확보했었거든요. 그 물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나 문제돼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대건설이나 현대차 이 갖고 있는 부분이 다 휴지가 되면 그 그룹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10에서 15%는 날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대상선의 상황이 살아나야죠. 이게 또 현대상선그룹 관련돼서는 정치적 색깔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상선의 뭐 펀더멘탈하게 물류라든지 글로벌 마케팅이 어떻게 되고 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정치권의 파워게임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의 대주주의 현대엘리베이터의 대주주가 김문희 씨라고 계십니다. 근데 김문희라는 분이 누구죠? 현정은 회장님의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김무성 가계도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김무성 가계도를 보시면 창업주 김용주 자제분의 김문희 씨라고 나옵니다. 누님 되시죠. 그 김문희 씨가 현정은 회장의 어머님 되십니다. 이런 연골고리도 같이 해석을 하셔갖고 여러분들 4월달 총선과 2017년 12월달의 대선까지의 전체적인 정치권의 색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상선그룹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증권이 잘 매각이 돼서 거기서 자금 조달이 숨통이 트이면 채권단에서 연장을 해줍니다. 지금 일부 현대상선 채권에 대해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연장 안 돼. 그럼 연장 안 되는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부도나는 거 비슷하잖아요. 만기 연장, 이자 못 내고 이 노이즈가 계속될 겁니다. 이게 현대상선이나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를 깎아 먹을 겁니다. 이게 현대상선그룹만이 아니라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또 가치도 연결고리가 돼서 깎아 먹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대응하자. 그래서 오늘 현대그룹에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공부했습니다. 2000년도에 형제의 난부터 시작해서 정주영 회장 사망,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정몽원 회장의 자살, 그리고 2003년 KCC와의 또 적대적 M&A, 2006년도에 정몽준 현대중공업하고의 또 여러 가지의 노이즈.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의 비자금 사태, 그리고 나서 현대건설의 주인 찾기. 그러면서 이제
그 정주영 회장님의 현대그룹이 세 가지로 쪼개졌죠. 현대차그룹, 현대그룹은 현대상선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그룹. 그 과정에서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이 에너지가 커졌습니다. 뭐 고점 대비 깎아먹은 거는 뭐 현대차가 27만 원, 현대중공업은 엄청나게 급등했다. 지금은 급락했다가 지금 10만 원대 정도 수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현대상선그룹 에너지에 비교해 보면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많이 커진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쪼개진 현대그룹의 미래 지도는 이번 2016년 4월 13일 총선과 그 이후에 현대차그룹의 실적과 그 다음에 한전부지를 어떻게 또 사용하면서 또 글로벌 마케팅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리고 현대 특히 상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증권이 잘 팔려서 숨통이 튀어야겠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금 보면 현대상선 뉴스 보면 청와대에서 현대상선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뉴스도 심지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의 매듭이 다 풀려야 되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상선 갖고 계신 분들은 고통스럽겠지만 추가 투입도 안 되고 또 손절도 안 됩니다. 그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상자 폐지는 넘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자된 다음에 현대상선 갖고 타이밍 왔을 때 옛날 2003년도에 현대전자 공부하십시오. 지금 SK하이닉스입니다. 그때 현대전자가 이러한 그 고통 속에 20분의 1 감자해갖고 25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 반도체 경기 살아나고 그다음 SK 인수되면서 250원짜리가 5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런 위기 국난을 겪어내듯이 현대상선그룹도 그런 국난을 겪어내려면 2020년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와 17년도는 뭐냐? 감자 위에 물량 늘리기, 추가 투입도 아니고 현대에너지가 팔았다 샀다를 1000주 있다면 500주 갖고 팔았다 샀다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조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대증권이 팔리느냐, 자금 숨통이 튀느냐, 그 다음에 총선의 결과에서 대선까지의 정치적 야권의 색깔과 여당의 색깔이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오늘 현대그룹에 대한 스토리텔링 공부한 거, 현대차 그룹이든 현대중공업그룹이든 현대상선그룹이든 정치적 색깔의 탄세 분석도 같이 하시면서 오히려 상반기는 현대차에다 납품하는 회사들, 또 전기차 부품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중소형 부품주들, 오히려 그런 쪽에 더 집중하면서 매매의 흐름을 조절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현대그룹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사망부터 또 형제난, 그러면서 거의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년 동안에 현대그룹이 걸어왔던 길, 형제의 난, 또 숙질의 난, 또 신우이하고의 시동생과의 난, 뭐 이게 그냥 요새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 옛날 현대그룹 보면 유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다 겪어오면서 지금 현재 현대그룹이 지금 구분이 됐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으로 중심이 이동되고 현대차 그룹의 힘이 모아지는지, 이것도 쪼개지면 합쳐지는 게 자연현상입니다. 하나로 강화되면 이게 쪼개지거든요. 그러다 쪼개지다가 또 합쳐집니다. 지금은 현대그룹이 쪼개졌다 합쳐지는 구간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가 아닌가. 그때 또 남북관계의 관계라든지 2017년에 다음 정부의 정책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현대그룹의 미래 지도를 그려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취지에서 오늘 현대그룹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